폭등한 기름값에 아예 운항을 포기하는 항공사가 등장했습니다. 전 세계가 정말 항공업계가 항공유 대란에 휩싸인 가운데 세계가 지금 주목하고 있는 국가가 있어요. 어디냐? 바로 우리나라예요. 그렇습니다. 이건 무슨 얘기예요? 자, 여러분 놀라지 마십시오. 예. 세계 지금 운행하고 있는 항공기의 예. 3분의 1이 한국 항공유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 항공유? 네, 그렇습니다. 자, 우리나라는 세계적인 석유 수출 국가입니다. 원유를 수입할 뿐이지 네. 석유 제품을 수출하는 수출 국가입니다. 음. 그 수출 대상 국가가 지금 나와 있죠. 1위가 미국입니다. 그렇군요. 호주가 2위고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수출하고 있는 전체 항공유 수출액이 25만 배럴인데요. 네. 미국 수출만 3,600만 배럴에 해당되는 겁니다. 자, 제가 한번 또 재밌는 퀴즈를 드리고 싶은데요. 네네. 항공유 수출액이 많을까요? 휴대폰 수출액이 많을까요? 뭐 항공유 얘기하니까 항공유 수출. 왠지 많을 것 같죠? 예, 22년 기준으로 비교했을 때 네. 항공유 수출액이 예. 휴대폰 수출액보다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나라가 석유 제품 수출국인데 네. 지금 국제 유가가 오르는 과정에서 예, 예. 항공유 가격을 올려잡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 전에 예. 트럼프 대통령이 대국민 연설을 할 때 호르무즈 해협 이용 국가가 알아서 해결하라 하면서 그럼 우리는 호르무즈 해협 이용하지 않는다라고 표현하셨는데 네네. 사실 따져보면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지 않는 나라는 하나도 없다. 직간접적으로 모든 국가가 호르무즈 해협을 이용하고 있는 것이다. 그렇네요. 같이 해결해야 되는 주제다 이렇게 의견 드리고 같이 있습니다. 해결해야 됩니다. 항공유가 달려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뭐 기름 한 방울 나지 않은 우리나라가 어떻게 보면 항공유로 정말 대단하다. 수출 1위 국가가 됐다는 얘기인데 그 배경도 사실 궁금하니까 한번 따져봐야겠죠. 어떤 순간들이 있었는지. 첫 번째 그 순간은요. 일단 영상으로 하나 볼까요? 울산 정유공장이 제2차 정지공사를 마치고 지난 3월 12일 드디어 본공사가 착공되었습니다. 이 정유공장은 이해 11월 30일까지 그 공사를 완료할 예정인데 2개월간의 시운전을 거쳐 하루 평균 5,000드람의 휘발유를 비롯한 여러 가지 석유 제품 등 부산물을 생산하게 된다고 합니다. 자, 울산 정유 공장. 바로 우리나라 역사상 최초의 정유 공장인 이 공장의 착공식 영상 잠깐 보고 왔는데 그러니까 이게 첫 번째 결정적 순간.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항공유 강국이 된 데에는 이 배경이 있었다 이 얘기인가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나라는 정유 공장이 없었던 나라였죠. 근데 정유 공장을 갖게 된 배경의 영상을 지금 보고 계시는 겁니다. 저 때군요. 그렇죠. 당시에는 당연히 모든 인프라 중에 인프라가 뭡니까? 에너지 인프라예요. 그렇죠. 에너지가 없으면 뭐가 가능하겠습니까? 네. 당시 경제개발 5개년 계획으로 박정희 정부 주도로 1962년부터 총 7차례에 걸쳐 경제발전 계획을 세웠는데요. 네네. 당시에 대한석유공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기술도 없고 돈도 없었어요. 근데 저렴하게 에너지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고 싶은 거예요. 네네. 지금 자료에 나프타 공장까지도 나오죠. 우리가 나프타 공장이라는 그 문패도 그렇네요. 달려 있었습니다. 나프타? 나프타 분해 공장. 이게 뭐냐면 원유를 수입하지만 네네. 그걸 정제해서 일부는 개솔린도 만들고 항공유도 만들지만 예. 그 나머지가 나프타입니다. 그 나프타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제가 입고 있는 옷부터 그렇죠. 신발, 바닥 이 모든 게 나프타입니다. 나프타 없으면 안 돼요. 그때 울산 첫 정유 공장을 만들었고 산업화의 첫 신호탄을 일렀다. 당시에는 돈도 없고 기술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는데 예. 여기서 전적으로 미국으로부터 자금 투자를 받고 예. 정유 산업을 시작한 계기가 됐고요. 당시 우리가 생산했었던 그 정제 능력이 3만 5천 배럴이었어요. 하루에. 3만 5천. 지금은 하루 90만 배럴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낮은 수준의 정제 능력이었는지 확인할 수 있는데 지금은 세계 5위의 정제 능력을 갖고 있는 정유 강국으로 도약한 네. 그런 배경 중에 하나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당시에 3만 5천 배럴. 지금은 한 90만 배럴이니까 당시가 이제 시발점이고 굉장히 빠른 속도로 이제 또 성장을 했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네. 그러면 이게 시발점이었다면 그 결정적인 순간은 또 있겠죠? 두 번째는 영상으로 또 만나볼까요? 1973년 전 세계를 혼란에 빠뜨린 오일 쇼크. 막 공업화의 기지개를 켜기 시작한 한국 경제는 갑작스런 국가 부도 위기에 직면하게 된다.
아니 아까 그 울산 이제 착공 영상은 어느 정도 감이 오는데 이거는 1차 오일 쇼크잖아요. 이거는 왜 결정적인 순간이에요? 결정적이죠. 왜 그러냐면 예. 사실 우리나라가요 70년대 이제 5개년 개발을 하잖아요. 예. 그때부터. 그런데 이제 오일 쇼크가 갑자기 빵 터져버립니다. 그러다 보니까 예. 이거 어떡하지? 전 세계 나라가 그랬어요. 근데 우리는 역발상을 한 거죠. 역발상? 야, 우리는 더 투자한다. 라고 이제는 시작을 한 거예요. 왜냐하면 5개년 계획이 나오면서 예. 우리는 계속적으로 성장하고 있는 단계였습니다. 그러면 경제가 성장한다 그러면 당연히 정제시설이라든지 정유시설이 밑받침돼야 되거든요. 네네. 그러다 보니까 이 성장을 위해서라도 더더욱 우리는 이런 정유시설, 정제시설에 더더욱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80년대 맞이하게 되고 80년대에서는 더더욱 고도화된 정유시설을 또 짓게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일 쇼크 때 우리의 역발상이 그렇네요. 그 당시에 살았던 우리의 선배님들 예. 그분들의 그 역발상으로 인해서 사실상 지금의 우리나라의 정유 강국이 됐다. 오히려 기회가 됐다라고 우리는 좀 해석을 해볼 수 있겠고 네. 이런 점들을 봤을 때 지금 석유의 4사가 있습니다. 대표적인 4사가 그때 이후부터 거의 한 20년 동안 4조 원 넘게 사실상 계속적으로 이제 투자를 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보니까 한 40조 원 넘게 투자했다고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네네. 이런 걸 봤을 때 엄청난 투자를 그때부터 해왔구나라는 것도 그랬군요.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당시 선배님들의 위기를 또 기회로 만든다 한 끗 차이가. 자, 이런 결과가 또 이어졌다는 이 얘기예요. 그런데 그 이후 결정적 순간은 또 언제일까? 바로 또 이때라고 합니다. 자, 이거는 1997년 IMF 외환 위기라는 건데 아니 이것도 위기잖아요. 이건 또 왜 결정적 순간이에요? 그때 이후에 이제 우리가 너무 잘 나가잖아요. 예. 그랬더니 2000년 들어와서 그러니까 중국과 그다음에 인도가 야 우리도 해보자라고 해서 물량으로 쏟아내기 시작합니다. 뭐를? 예, 이 정제 기술을 정유사들을. 예, 예. 그러다 보니까 항상 속성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중국이 손대면 안 된다. 왜? 가격이 너무 낮아져요. 그래서 그 시설이 굉장히 좀 네. 항의가 되는데 이 석유 시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인도와 중국이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야 이거 가격 싸움을 해서 우리가 안 되겠다 그래서 그럼 남들이 못 만든 거를 우리가 만들자라고 해서 이제 고품질의 이제 정제 시설을 만들게 되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항공유였던 거죠. 예. 고품질. 네, 그래서 이제 항공유를 우리가 그때부터 이제 만들기 시작하는데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도 못 만든 기술을 우리가 갖고 왔는데 그때 이제 나왔던 것이 이제 벙커시유라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는 원유에서 휘발유 만들고 그 다음에 뭐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원유를 정제해서 항공유처럼 고부와 같은 제품으로 만드는 이제 고도화 설비가 들어가는데 거기에 벙커시유가 들어가는데 이 벙커시유라는 건 사실상 정제하고 나온 쓰레기 약간 찌꺼기 같은 거거든요. 이거를 항공유로 만들 수 있는 기술을 우리가 개발하는 거예요. 그 당시. 그래요? 네, 그래서 우리가 네. 이제 대박이 난 거죠. 그래서 이제 항공유에 네. 대한 이제 경쟁력을 우리가 갖게 된 거고 지금의 우리나라의 이런 항공유의 강국이 됐었던 그 이유기도 하다. 그래서 오히려 위기가 기회가 그러네요. 됐던 그런 사례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기름 찌꺼기를 항공유로 바꾸는 그 기술을 우리가 확보를 했고 그게 지금의 이제 강국에 이르기까지 발판이 됐다는 건데 근데 이 항공유가 사실은 좀 만드는 게 굉장히 까다롭다고 그러더라고요. 항공유는 엄청 까다로운 기름입니다. 예. 이 생각해 보면요, 비행기에다가 쓰는 기름인 거잖아요. 근데 네네. 비행기가 땅에 있는 게 아니라 고도 10km 상공에서 날아다닌단 말이에요. 그럼 거기는 일단은 기온이 영하 55도까지 떨어지고요. 그리고 기압도 지상의 20%밖에 안 됩니다. 그 말 뜻은 이 그 항공유 자체가 굉장히 많은 이 안전 규격이 필요하다는 건데 항공유가 되기 위해서는 이 규정을 30개 이상 따라야 된다 그래요. 자, 보시면요. 옆에 비교가 돼 있습니다. 우리가 쓰는 일반 가솔린과 항공유가 예. 이 인화점이 일단 다릅니다. 그렇네요. 인화점이 가솔린이 마이너스 40도고요. 예. 항공유는 약 38도입니다. 그러니까 높은 데에서 더 잘 붙는 거예요. 저게 낮으면 혹시나 이 낮은 그 기온에 있다가 이게 잘못하면 폭발이 될 수 있잖아요. 그러면 그 비행기 날아다가다가 큰일 나면 안 되니까 저렇게 높게 잡아놓은 거예요. 자, 그리고 동결점 같은 경우도 네. 영하 47도까지 안 얼어야 돼요. 이게 얼면 이게 안 되잖아요. 거품 생기고 네. 그러면 이제 비행기가 갑자기 동력이 떨어질 거 아닙니까? 굉장히 만들기 어려운 건데 저런 거를 찌꺼기로 만든다는 것 자체가 일종의 뭐 마법이 아닌가? 저는 그렇게 보입니다. 저렇게 또 뭐 동결점, 인화점을 비교하니까 확실히 굉장히 까다롭겠다, 어렵겠다. 그런데 그런 기술을 또 우리가 갖고 있다라고 생각을 하니까 정말 자랑스럽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근데 이런 가운데 우리 어쨌든 이런 중동 전쟁이 장기화되고 있는 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그 정유 설비들이
좀 오히려 기회가 되고 있다 이런 얘기들이 들리더라고요. 이게 무슨 얘기냐? 아니 중동에 있는 나라들이 우리나라에 있는 그 석유 비축 기지를 좀 활용하겠다라면서 계속 접촉을 해오고 있다 그래요? 네, 맞습니다. 이제 석유 비축 기지가 뭔지를 먼저 아셔야 되겠죠. 예. 그냥 대규모 탱크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 그게 자국 내에 있느냐, 해외에 있느냐라고 보셔야 되는데 일단 지금으로 상황을 딱 보시면 돼요. 호르무즈 해협이 막혔습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아랍에미라트라든지 아니면 사우디아라비아 같은 경우가 못 나오는 거예요, 기름이. 그러면 만약에 자국 내에 만들었던 기름을 네. 타국에 저장 시설이 있다 그러면 언제든지 팔 수 있겠죠. 그렇죠. 특히 아시아 시장에 판다 그러면 그렇네요.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의 비축 기지에 넣어놨던 이 기름을 뭐 일본이라든지 중국에 팔 수 있겠죠.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타국에 나의 소유지만 타국에 나의 기름을 넣어놓을 수 있는 이런 탱크가 필요한 겁니다. 탱크를 빌려주고. 네, 그래서 이제 비축 기지 이렇게 얘기를 예. 하는데요. 그래서 에너지 안보를 위해서 석유를 저장하는 시설이다라고 이제 정의할 수 있겠죠. 그래서 지금 시대에 딱 지금이 이 석유 비축 기지에 대한 러브콜이 계속 들어올 수밖에 없는 거죠. 왜냐하면 중동은요 아시아 국가가 너무 중요합니다. 돈이 잘 벌리거든요. 그런데 지금 수출이 안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우리나라에 대한 이 비축 기지를 네. 활용하고자 하는 이 러브콜들이 계속적으로 지금 나오고 있는 거고 이게 매력적인 게 아니 그러면 우리가 정유 시설을 빌려주면 네. 당연히 임대료 받아야죠. 그렇죠. 맞아요. 임대료 수익까지도 나올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제는 우리도 너무 좋은 겁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동에서의 러브콜, 우리나라의 수익적인 부분 이런 것 때문에 이 비축 기지의 활용도가 점점 더 높아질 수 있다라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너무 좋은 부분 지적해 주셨는데요. 네. 세계 경제가 이 중동 전쟁을 만나면서 경영 전략을 완전히 바꿔나가자 하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그동안의 경영 전략이 지트라고 해가지고 네, 네. 적시 생산 방식. 이게 무슨 말이냐? 비축분을 낮게 둬요. 비축분을 창고에 비축량을 쌓아놓지 않고 낮게 관리하고 글로벌 여러 주요국으로부터 언제나 유연하게 원자재나 부품을 수급받을 수 있으니까. 네네. 근데 이 중동 전쟁을 맞이하면서 공급망 대란을 경험했죠. 그렇죠. 아, 비축분을 높게 가져가는 것이 유리한 경영 전략이 되겠구나 하면서 경영 전략 방침이 지트라는 적시 생산 방식이 깨지고 네네. 이제 비축분을 많이 끌어놓는 네. 이런 방식으로 바뀌고 있습니다. 역시 글로벌리 봤을 때도 예. 원유를 안정적으로 조달하기 위해서 다른 나라에 있는 비축 기지를 활용하는 게 좋겠다 그렇네요. 하는 방향으로의 또 에너지 패러다임도 바뀌고 있는데요. 제가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네. 우리나라가 이 여러분 잘 아시지만 우주선 발사대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전남 이쪽 지역에 고흥이라든가 네. 발사대를 잘 건설해요. 그러면 우리가 필요한 게 아니라 다른 나라가 필요한 위성을 우리나라에서 발사하는 거죠. 발사할 수 있는 발사대 서비스를 제공하는 이게 하나의 수익원입니다, 우리나라. 임대 서비스. 그렇죠. 네. 발사대를 활용해서 위성을 대신 발사해주는 서비스인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나라가 잘 구축하고 있는 공동 비축의 어떤 비축 시설을 많이 확보하고 있기 때문에 네. 안정적으로 잘 관리하고 있기 때문에 이렇게 지정학적으로 불안한 양상 속에서 네. 세계가 우리나라의 비축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새로운 수익 모델을 가질 수 있겠다라는 것을 의견 드리고 싶습니다. 어쨌든 이런 비축 서비스를 중동 전쟁을 겪는 와중에 중동 국가들이 계속 우리나라에 노크를 하고 있다. 좀 임대할 수 있는 방법이 없냐라는 거고 우리는 이제 임대 수익을 어쨌든 챙길 수 있다고 했는데 네. 그거 말고도 다른 이득들이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있죠. 당연히 있습니다. 구매 우선권이라는 게 있습니다. 어떤 거냐면 예. 쉽게 설명드리면 예를 들어서 이제는 중동 나라가요. 우리나라의 예. 비축 시설에 넣어놨습니다. 근데 우리도 지금 석유를 써야 되잖아요. 그러면은 그 시설을 우리가 먼저 쓸게. 우리한테 먼저 팔어. 이 권리가 있어요. 그래요. 네, 그러다 보니까 그럼 예. 우리가 먼저 사서 우리 시설에 쓰는 거죠. 이게 우선 구매권 권리가 있다는 거 너무 좋고요. 네. 또 하나가 외교적 레버리지를 쓸 수 있는 거죠. 한마디로 그러면 중동에서 석유를 맞아요. 수출합니다. 그럼 예. 우리한테 먼저 줘. 대신에 그럼 우리는 비축 기반을 좀 빌려줄게. 너희한테 너무 빌려줄게. 그러면은 중동 쪽 좋거든요. 그래서 하나의 이렇게 카드가 될 수 있네요. 외교력을 발휘할 수 있는 기회도 생겨요. 그래갖고 지금 뭐 러브콜이 계속 오는 상황에서 예. 우리가 지금 중동 쪽과 딜을 했을 때 굉장한 전략적 무기로 잘 활용을 그렇군요. 하고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굉장히 네. 의미가 있다 이렇게 생각을 해봅니다. 그러니까 외교 협상에 있어서도 또 하나의 카드가 될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장점들이 있다는 건데 그런데 미국이요. 아니 그 기름 많이 나는 그 나라 미국이 우리 항공기 없이 서부에서 하늘을 못 띄워요? 이건 뭔 얘기예요? 이게 아까 우리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은 놀라지 마세요. 이게 우리나라의 정제 기술이 굉장히 뛰어나고요. 예. 무엇보다 사실 미국은요.
뭐 원유 생산국입니다. 뭐 1위 나라예요, 사실. 생산국 1위 나라인데 정제 시설이 그렇게 고도화되지 않았습니다. 우리나라가 정제 시설이 너무 좋아요.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정제해서 항공유 만들어서 이제 미국으로 이제 수출하는 거죠. 미국 항공유의 수입 물량의 71%가 71%. 네, 한국산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한국산 없으면 비행기 못 뜬다는 얘기고요. 특히 캘리포니아 같은 경우에도 마찬가지죠. 특히 수입을 많이 하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서부에 85%가 집중되다 보니까 네네. 당연히 이제 의존도가 굉장히 높다라는 거 중요하고요. 뭐 미국만 그렇지 않아요. 호주도 마찬가지입니다. 뭐 수입 나라 본다면요, 우리나라가 1위예요. 우리나라에서 많이 사갑니다. 마찬가지로 뉴질랜드도 한 48%에서 50%를 우리 비중이 차지하고 있고요. 필리핀도 수입 1위 나라 뽑으라면 우리나라 거 씁니다. 그래요. 전 나라들이 우리나라의 항공유, 우리나라의 정제된 기름을 쓰고 네네. 있다는 거죠. 이런 점들이 굉장히 의미가 있습니다. 재밌는 포인트 말씀 주셨는데요. 네. 캘리포니아 커멘트 해주셨어요. 미국의 전역에 걸쳐서 유류 수송 파이프가 잘 건설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캘리포니아는 유류 수송 파이프가 연결되어 있지 않아요. 그래서 유류 공급이 어떤 특정 지역에 끊기면 캘리포니아는 갈 수 없는 섬과 같은 난리가 역할을 나는구나. 정말 섬이 됩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나라처럼 상대적으로 땅덩어리가 작은 나라는 항공 서비스가 아니고도 얼마든지 이동을 할 수가 있는데 예. 미국과 같은 광활한 지역의 경우에는 항공 서비스에 대한 의존도가 절대적으로 높거든요. 그래요? 그런 나라에서 항공유 가격이 올라가고 우리나라로부터 항공유 공급에 수급이 차질이 있다. 그러면 정말 항공 서비스가 자체가 멈출 수 있는 것이죠. 그러니까 미국 상황도 그럼 심상치 않을 것 같은데 이러면은 근데 트럼프와 여러 가지 또 협상을 하는 뭐 관세 협상 이런 것도 있었으니까 그런 상황에서 이게 일종의 또 카드가 될 수도 있겠네요. 그렇습니다. 우리가 관세 협상의 과정에서 우리가 갖고 있는 강점들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미국 측의 요구사항에 대해서 우리도 이런 요구 들어달라. 대신 이런 부분은 우리가 서비스해 줄게. 네. 예를 들면 선박 건조 시설 미국에서도 제조업 가질 수 있도록 해줄게. 네. 우리 반도체도 우선 공급해줄게.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강점을 활용해서 미국 측의 강한 요구에도 대응할 수 있는 수단이 되지 않겠습니까? 지금처럼 고유가 시대에 네. 우리의 항공유 기술, 이 항공유, 미국 항공유는 자급이 불가능합니다. 네. 85%나 서부 지역의 경우에는 특히 의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특히 이 미국 지역을 보면요, 이 동부 지역에서 이 나름 정제 시설이 있고요. 네. 서부 지역에는 아예 없어요. 근데 유류 파이프관으로 이 항공유를 이송시키면 예. 그거보다는 우리나라에서 직접 유조선으로 수출하는 게 훨씬 저렴합니다. 물류비가. 그런 관점에서 미국과 같은 땅덩어리가 큰 나라에서는 절대적으로 우리나라의 항공유를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네. 이것이 여러 관세 전쟁이나 그밖에 지정학적 요구사항에 있어서 우리가 대응할 수 있는 중요한 카드로서 부상하는 것이다 의견 드리겠습니다. 근데 어쨌든 문제는 이렇게 항공유를 우리가 잘 수출하고 있어도 그 원유 자체가 중동으로부터 들어와야지. 이게 막히면은 사실 우리도 별 수가 없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러면 이게 궁금해요, 이용주 평론가. 우리 혹시 비축유는 얼마나 갖고 있어요?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석유가 만약에 들어오는 게 오늘 딱 끊긴다. 예, 그래도 우리는 210일 동안 견딜 수 있습니다. 그 정도로. 굉장히 많은 양인데요. 이번 달에 4,600만 배럴이 들어오고요. 5월 달에는 7,200만 배럴이 들어와서 총 1억 1,800만 배럴을 우리가 저장을 해놓을 수 있다. 이렇게 하고요. 거기다가 더해서 네. 민간 정유시설이 가지고 있는 9,500만 배럴까지 합치면 우리나라가 보유한 총 물량 훨씬 더 늘어나겠죠. 네. 네, 그래서 당분간은 좀 걱정이 없지만 그래도 걱정은 좀 해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이렇게 전쟁이 계속되고 있으니까 그러면 혹시 이것도 궁금합니다. 중동산 말고 다른 데서 사올 수도 있지 않겠어요? 근데 그게 조금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면 우리나라의 이제는 석유 정제 기술의 기반이 이런 중동산의 중진류에 맞춰져 있어요. 이 거기 기름의 맞춰져 품질이 있어요. 다르거든요. 네네. 그래서 중진류에 맞춰서 정제하도록 맞춰져 있고 우리나라에 보면 이제는 예를 들어서 S-오일 같은 경우에는요. 네. 중동 의존도가 94%가 되고요. 그다음에 이제 GS 칼텍스가 70%, SK 같은 경우 한 65%예요. 그러니까 딱 중동상 중진류에 맞춰서 기반 시설 돼 있다는 거죠. 네. 미국산의 경질류가 들어온다 그러면 에너지 효율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 기반 시설에 좀 문제가 생깁니다. 맞지 않아서. 그래서 지금 우리가 중동산 원유의 비중이 좀 높을 수밖에 없고 그러다 보니까 빨리 호르무즈 해협이 풀리기를 우리는 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아까 이제 이용주 평론가 한 200일 정도라고 했으니까 혹시 그러니까 200일을 버텨도 이 이후 상황이 지금이랑 비슷하면
기름값 얼마나 오를까요? 지금 시장에서는요, 뭐 예. 배럴당 150달러, 뭐 오버되면은 뭐 200달러도 갈 수 있다, 뭐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고 있거든요. 네. 무엇보다 가격이 문제가 아니라 수급 자체가 안 되다 보니까 기반 시설의 운영이 안 된다라는 게 가장 큰 문제예요. 그래서 가격을 뛰어넘는 거는 둘째치고라도 기반 시설에 와야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이 가장 큰 문제이고요. 그래서 결국에는 이게 만약에 장기화된다 그러면 한계 상황까지 갈 수 있다라는 이제는 네. 시장의 목소리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봐요. 하루빨리 어떻게든 간에 뭐 호르무즈 해역의 봉쇄가 풀리고요. 무엇보다 이제는 이 휴전을 넘어서 종전까지 갈 수 있는 기반이 좀 만들어져야지만 우리가 조금 이제 계속적으로 성장할 수 있는 모멘텀이 만들어지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김 교수님, 저희가 앞서 코너에서도 계속 전해드리지만 이 휴전 협상이 쉽지가 않아요. 지금 계속 안 되고 있거든요. 그럼 우린 뭘 대비해야 될까요? 일단 중동 전쟁 이후 예. 거대한 변화들이 일고 있는데 그 변화 중에 거스를 수 없는, 다시 중동 전쟁 이전 상황으로 돌아갈 수 없는 구조적 변화들이 있습니다. 네. 그 구조적 변화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 하나가 에너지 믹스의 변화, 그 에너지 수입국의 다변화,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소를 잃었으니까 외양간을 고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이 중동 전쟁이라는 게 발생했고 예. 원유 수급에 차질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됐고, 그랬을 때 우리 경제는 소위 에너지 경제가 아니라 에너지 안보 문제로 불거질 수 있기 때문에 네. 이럴 때일수록 그 에너지 믹스의 변화나 에너지 수입 구조의 다변화나 예. 구조적으로 해야 될 것들에 대해서 더 집중하면서 총력을 다한다면 우리가 지금까지 논했었던 여러 위기 국면에 오히려 기회를 만들었었던 것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게 기회로 만들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또 위기를 기회로 만들 수 있기를 바라봅니다.